지금 나토 본부가 한 통의 보고서로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마하 20, 섭씨 6,000도의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다는 내용인데요.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이 나라를 자국보다 5년 선행한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다탄두 시뮬레이션에서는 미국을 제치고 92%라는 최고 정확도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도 핵무장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과연 핵 없는 기술만으로도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노바크입니다. 나토 전략기술평가관으로 1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벨기에 브뤼셀 본부 13층, 창문 너머로 들리는 트램 소음이 오늘따라 유독 거슬렸습니다. 책상 위 28개국 위협 분석 보고서가 제 손끝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각 페이지마다 빨간 인장이 찍힌 기밀 문서들이 오전 9시부터 제 시선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동유럽 라트비아 평가에서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 침공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가 상급자들에게 호된 질책을 들었었죠. 그때부터 데이터만 믿게 됐어요. 감정이나 정치적 고려는 배제하고 오직 수치와 검증된 사실만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동맹국들의 감정적 호소는 더 이상 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한국 관련 서류를 펼쳤습니다. 38선 이남, 5천만 인구, 북한과 휴전 상태.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본 정보들이었어요. 핵무기 보유 여부란에는 당연히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자동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방어 보조국 마이너스 미군 주둔 기지 제공, 기술 이전 수혜국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동료 분석관들이 하나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프랑스 출신 마리안 르블랑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극초음속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재진입체 궤도 계산에 특화된 전문가였어요. 마리안이 제 책상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국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답했어요. 표준 절차대로 진행 중입니다. 핵 보유국이 아니니까 전략 변수로 분류할 필요가 없거든요. 마리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재진입 기술 관련 데이터는 검토해 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방어 목적 연구니까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억제 효과는 핵무기가 결정하거든요. 오후 2시 동맹국 위협도 분류 회의가 시작됐어요. 스크린에 각국별 평가 결과가 표시됐습니다. 미국 1순위, 프랑스 2순위, 영국 3순위. 예상 가능한 순서였어요. 한국은 16번째에 자리했습니다. 일본보다도 아래, 터키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회의실에 22명 참석자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핵무기 없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전략 변수가 아닙니다. 제가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마리안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적 역량은 고려하지 않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기술은 의도와 함께 평가돼야 해요. 핵 없이는 전략적 의도가 제한적이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관련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도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은 나라. 미국의 우산 아래서 안전을 보장받는 전형적인 보호국이었죠. 제 평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6시 퇴근 준비를 하면서도 마리안의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핵무기 없는 나라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국제 질서의 관찰자일 뿐이라고요. 다음 날 오전 9시 40분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어제 작성한 28개국 평가 보고서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국 관련 페이지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이미 완료된 평가였지만 마리안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키보드 타자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안이 제 책상으로 걸어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 폴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한국 재진입 기술 관련인데요. 마리안이 파일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시계를 보며 답했습니다. 이미 평가가 끝났는데 굳이 필요한가요? 마리안이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재진입체 실험 데이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마리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내심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어 목적 연구에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위성 발사 기술의 연장선 아닌가요? 제가 파일을 대충 훑어보며 물었어요. 마리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성과 재진입체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궤도를 벗어나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기술이거든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방어 연구 범위 안의 이야기죠. 마리안이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재진입 각도, 열차폐 시스템, 궤도 수정 능력. 마리안의 손가락이 각 항목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런 기술들은 단순히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건 위성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마리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진입체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건 반대 방향도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추측에 불과하잖아요. 실제 의도가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마리안이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실험 결과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속도, 온도, 정확도 데이터를 보세요. 제가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수치들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방어 연구의 범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한 연구 아닌가요? 제가 물었어요. 마리안이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물은 다른 차원이에요.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리안이 제안했어요. 국제검증기관의 평가도 받아보면 어떨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완료된 평가를 다시 검토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마리안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웠어요. 내일 시간 될 때 다시 얘기해봐요. 제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마리안이 파일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른 업무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마리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위성이 아니라 구조라는 표현이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방어 연구의 범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오전 8시 30분,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아직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빈 책상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젯밤 내내 마리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커피 머신에서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펼치며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한국의 과거 기술 협력 요청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차례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003년 위성 발사체 기술 이전 요청, 거부. 2007년 재진입체 열차폐 기술 협력 신청, 거부. 2010년 정밀 유도 시스템 공동 개발 제안, 보류 후 거부. 패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거부 이후의 한국 대응이었어요. 보통 다른 나라들은 요청이 거부되면 포기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거부당한 기술 분야마다 독자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거든요. 마치 거부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연구 로드맵 섹션이 눈에 띄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니 놀라운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2000년부터 2030년까지 30년 장기 계획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기술 목표와 달성 시기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기초 기반 구축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위성 발사 능력 확보. 두 번째 단계는 응용 기술 개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재진입체 기본 기술 습득. 세 번째 단계는 고도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정밀 제어 시스템 완성. 각 단계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예산 계획이었습니다. 매년 일정한 비율로 연구개발비가 증가하고 있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장기 프로젝트는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한국은 달랐어요.
마치 국가 차원의 일관된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거 기술 이전 거부 목록을 다시 살펴봤어요. 한국이 요청했던 모든 기술들이 현재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에 거부당한 위성 기술은 2012년에 독자 개발을 완료했어요. 2007년에 거부당한 열차폐 기술은 2018년에 자체 기술로 돌파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독자 개발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마리안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제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한국 자료를 더 자세히 보고 있어요. 마리안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뭔가 발견하셨나요? 이상한 패턴이 있어요.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부할 때마다 독자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했어요. 마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 가능한 반응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다른 창을 열며 말했어요. 시작 시기를 보세요. 거부 통보를 받기 전부터 이미 연구를 시작한 경우가 많아요. 마리안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럼 처음부터 거부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로드맵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각 기술 단계별로 해외 협력과 독자 개발이 병렬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해외 협력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안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기술 의존국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마치 우리의 거부를 이미 예상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틀 후 오전 10시 국제기술검증기관에서 보내온 이메일이 재받은 편지함에 도착했어요. 제목은 한국 재진입체 실험 데이터 분석 완료였습니다. 첨부 파일 크기가 15MB나 되어서 다운로드하는데 1분 정도 걸렸어요. 사무실 에어컨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약간 떨리고 있었거든요. 마리안이 제 옆에 서서 함께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상세한 분석 보고서가 나타났어요. 첫 페이지에는 검증 대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기권 재진입체 KRV-1 실험 데이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검증 기관은 유럽 우주국, 미국 항공우주국,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공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기관이 동시에 참여한다는 건 중요한 사안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실험 개요가 나와 있었습니다. 방어 목적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재진입체 실험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실제 달성된 성능 지표는 당초 목표를 상당히 상회함. 상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졌어요. 세 번째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등장했습니다. 최대 비행속도 마하 20, 내열 온도 섭씨 6000도, 착지 정밀도 CP 수십 미터. 제 눈이 화면에 고정됐어요. 이 숫자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마리안이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마하 20이면. 제가 중얼거렸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초속 6000m가 넘는 속도였어요. 현재 운용 중인 대부분의 요격 미사일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게 방어 연구 결과라고요? 마리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네 번째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궤도 수정 능력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재진입 과정에서 실시간 경로 조정 가능, 예상 착지점 변경 범위 최대 10km. 제가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혔어요. 이런 기능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에 특화된 기술이었거든요. 마리안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검증기관의 결론이 나와 있었어요. 해당 기술은 방어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기술적 완성도가 예상보다 높음. 특히 정밀도와 기동성 측면에서 기존 평가를 수정할 필요성 있음. 공식적으로 방어 목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어요. 이 수치는 제가 말을 멈췄어요. 머릿속에서 다른 수치들과 비교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미니트맨 ICBM이 마하 15에서 20 사이였어요. 러시아의 사르마트가 마하 20에서 25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달성한 수치는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ICBM 기준입니다. 마리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으로는 구분이 어려워요.
재진입 기술 자체가 동일하거든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방어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달성된 성능은 그 범위를 벗어나 있었어요. 5번째 페이지에는 국제 비교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진입 기술이 현재 어느 수준인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표였어요. 미국을 100%로 했을 때 러시아 95%, 중국 80%, 프랑스 70%, 그리고 한국은 85%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었어요.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브뤼셀 시내가 평온하게 보였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가정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단순한 방어국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였던 것 같았어요. 그것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9시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어요. 회의실 27호에서 다탄두 요격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구두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고 형광등 불빛이 평소보다 밝게 느껴졌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15명의 분석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다국가 다탄두 요격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발표자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참여국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한국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포함된 게 의외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고급 시뮬레이션에는 참여하지 않았었거든요. 마리안이 제 옆에 앉으며 속삭였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시뮬레이션에 참여했나요? 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시뮬레이션 조건이 나타났어요. 가상 시나리오 ICBM 한 발에서 10개 탄두분리 실탄 3개와 기만체 7개 혼합. 가장 복잡한 시나리오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재현한 거였어요. 각국의 요격 시스템이 실탄과 기만체를 얼마나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결과가 공개됐어요. 국가별 탐지 정확도가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85%, 프랑스 78%, 영국 81%, 이스라엘 79%, 그리고 한국이 92%로 최고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발표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알고리즘이 특히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분리 후 30초 이내에 실탄과 기만체를 구분하는 정확도가 92%에 달했어요. 제가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30초라는 시간은 상당히 짧은 구간이었거든요. 실전에서는 이 시간 내에 요격 여부를 결정해야 했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국 알고리즘 특징 다중 센서 데이터 융합, 실시간 궤적 예측, 질량 분포 분석.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들이었어요. 특히 질량 분포 분석은 최신 기술에 속했습니다. 실탄과 기만체의 미세한 관성 차이를 감지해서 구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마리안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언제부터 개발했나요? 발표자가 잠깐 자료를 확인한 후 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 미사일 방어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실제 완성도를 보면 더 오래전부터 연구했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슬라이드에는 요격 성공률 비교가 나와 있었어요. 기존 시스템 대비 한국 알고리즘 적용 시 성공률 증가 평균 25%. 이는 상당한 수치였습니다. 요격 시스템에서 25% 향상이라는 건 혁신적인 발전을 의미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어요. 6번째 슬라이드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측 시뮬레이션 참여 조건 알고리즘 일부 공개, 하드웨어 사양 비공개. 한국이 소프트웨어는 일부 공유했지만 하드웨어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이는 더 뛰어난 기술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미국 분석관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하드웨어 성능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요? 발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공개된 알고리즘만으로도 이런 성과가 나온다는 게 놀라워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이 기술이 방어용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발표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방어와 공격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특히 다탄 두블리 기술은 양방향으로 활용 가능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마리안과 함께 복도로 나왔어요. 방어가 이렇게 정밀하면 반대도 가능하겠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마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요격 기술과 공격 기술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물리학을 사용하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국 관련 평가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지금까지 방어 보조국으로 분류했던 항목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수혜국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당한 독자 기술을 보유한 국가였던 거예요. 그것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말이에요. 이틀 후 오후 2시 제 컴퓨터에 2개의 긴급 보고서가 동시에 도착했어요. 하나는 일본 방위성에서, 다른 하나는 중국 전략연구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두 파일 모두 제목에 한국 재진입 기술 평가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어요. 사무실 에어컨 소리가 갑자기 멈춰서 정적이 흘렀고 키보드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마리안이 제 뒤에 서서 함께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일본 보고서를 먼저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긴급 기술 평가 한국 재진입체 기술 수준 재검토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작성 기관은 방위장비청 기술연구본부였습니다. 일본이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어요. 보통 동맹국 기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제 손가락이 마우스 휠을 천천히 돌렸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재진입 기술 수준 우리보다 5년 선행이라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제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5년 선행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일본이 다른 나라 기술을 자국보다 앞선다고 공식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리안이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이상해요. 일본이 이런 평가를 할 리가 없는데. 세 번째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나와 있었어요. 재진입 정밀도 한국 CEP 수십 미터, 일본 현재 기술 CEP 100m 이상. 내열 기술 한국 섭씨 6000도, 일본 현재 한계 4500도. 기동성 한국 실시간 경로 변경 가능, 일본 고정 궤도 방식.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평가였어요. 중국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표지에 대한민국 우주기술 전략적 의미 분석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작성 기관은 중국과학원 국가안전기술연구소였습니다. 중국도 한국 기술에 대해 별도 연구를 진행했다는 의미였어요. 이는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기술 보유국으로 인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 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더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한국 기술 수준 평가 미국 다음으로 2위, 우리나라보다 5년 이상 선행. 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국 기술을 한국보다 뒤진다고 공식 인정한 거였어요. 중국은 항상 자국 기술 우위를 주장해왔는데 이런 평가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두 보고서를 비교해봤어요. 놀랍게도 일본과 중국이 내린 결론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둘 다 한국을 자국보다 5년 선행한 기술 보유국으로 평가했어요. 경쟁 관계인 두 나라가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건 그만큼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혔어요. 일본 보고서 5번째 페이지에는 향후 대응 방안이 나와 있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 필요성 검토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을 기술 협력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술 이전을 받는 나라로 여겼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협력을 요청하는 입장으로 바뀐 거였어요. 중국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술 습득 방안 연구 필요라는 섹션이 있었어요. 중국도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을 기술적으로 종속된 나라로 봤는데 완전히 인식이 바뀐 것 같았어요. 마리안이 조용히 말했어요. 두 나라가 동시에 같은 평가를 내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쟁국들이 동시에 인정한다는 건. 저는 말을 멈췄어요. 머릿속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평가가 재정리되고 있었거든요. 두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봤어요. 일본과 중국 모두 한국을 더 이상 기술 수혜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동등한 기술 파트너 또는 선도 기술국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이는 동아시아 기술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제가 한국 관련 기존 평가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방어 보조국, 기술 수혜국, 미군 기지 제공국이라는 분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런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변수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아니, 중심이죠. 마리안이 제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이제 질서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사흘 후 오전 10시, 나토 본부 대회의실에서 긴급 동맹국 회의가 소집됐어요. 28개국 대표들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회의실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희미한 윙윙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어요. 한국 대표단이 입장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동북아시아 전략 균형 재검토였거든요.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최근 기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략적 위상 변화를 논의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지난주 분석 결과가 표시됐어요. 일본과 중국의 5년 선행 평가, 다탄두 시뮬레이션 92% 성과, 누리호 재진입 기술 데이터. 모든 자료가 한국의 급격한 기술 발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발언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으로 집중됐어요. 한국 외교부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확고해 보였어요. 한국 차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첫 문장부터 강력했어요. 여러 대표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 차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 문장이 회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핵무장을 할 능력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미였거든요.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고 있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국 차관이 계속 말했어요. 핵 없는 전략국이라는 개념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핵무기 비보유 고도 기술력 새로운 전략적 균형이라는 공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국제 질서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핵무기 없이도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 차관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정밀 기술과 방어 능력으로도 충분히 억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영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실제 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차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지난 몇 년간 북한의 도발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방어 능력 향상과 정확히 비례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국의 기술 발전과 북한의 도발 감소가 연관성을 보였어요. 이는 핵무기 없는 억제 모델의 실증 사례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은 앞으로도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한국 차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술과 지혜로 평화를 지키는 길을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리안과 이야기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네요. 마리안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무기 중심의 질서에 도전하는 거죠. 한국이 제시한 핵 없는 전략국 개념은 기존 안보 이론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었어요. 제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국 평가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이제 방어 보조국이라는 분류가 완전히 틀렸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나라였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전략적 균형을 만드는 혁신적인 모델을 보여준 거였어요. 며칠 후 오후 5시,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고 복도에는 청소 직원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정이 필요한 한국 평가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키보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모든 발견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거든요. 컴퓨터 화면에 기존 보고서를 띄워놨어요. 한국 방어 보조국, 기술 수혜국, 미군 기지 제공국, 전략적 중요도 중하위권. 이 문장들을 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마우스 커서가 화면에서 깜빡이며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독자적 첨단 기술 보유국, 핵 비보유 전략국, 동북아시아 기술 균형의 핵심 축. 타자를 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에 가까운 평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계속 작성했어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기술 수준 평가를 수정했습니다. 재진입 기술 세계 상위 세위 수준,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세 번째 완성도. 정밀 유도 시스템 일본, 중국보다 5년 선행. 다탄두 분리 기술 실전 적용 가능 수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였어요. 더 이상 주관적 편견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변경을 했어요. 전략적 위상 기존 핵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핵 없는 전략국 모델로 국제안보 이론의 혁신적 기여. 동맹관계 제정의 필요 보호 대상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전환. 이 문장을 쓸 때 손가락이 약간 떨렸어요. 15년간 지켜온 분석 틀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이었거든요. 네 번째 단락에서는 미래 전망을 다뤘습니다. 향후 나토 내 역할 기술 자문국에서 전략 파트너로 승격 검토. 동북아시아 질서 한국 중심의 새로운 균형축 형성 가능성. 국제군축론의 핵 감축을 위한 대안 모델 제시자로 부상. 한국이 단순히 문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주체라는 관점으로 썼어요. 마지막 문단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합평가 한국은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전략적 사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 문장을 완성하고 나서 잠시 멈췄어요. 한국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며 점검했어요.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부분은 없는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지난 몇 주간 확인한 사실들에 근거하고 있었어요. 마리안이 제시했던 의문점들, 국제 검증 결과, 일본과 중국의 평가, 나토 회의에서의 한국 입장 표명.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한국에 대한 나토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석관으로서의 양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메일 작성창을 열고 상급자들에게 수정 보고서를 발송했어요. 제목은 한국 전략적 위상평가 수정안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15년간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브뤼셀 시내에 저녁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고 저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가르쳐준 건 기술의 발전뿐만이 아니었어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